안녕하세요. 강남세바란스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 하루 15분 호르몬 혁명에서 우리 몸이 급격히 늙는 3번의 시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언제인가요? 세 번의 가속노화를 4중, 그다음에 6초, 7말이라고 하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40대 중반, 그다음에 60대 초반, 70대 후반에 갑자기 늙어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단식 노화라고 하는데 노화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10km, 20km, 30km 달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천천히 가다가 확 또 올라갔다가 또 천천히 가다 올라가는 게 이게 계단식으로 세 번이 되고요. 그게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동일한 시기에 같이 늙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왜 그런가? 그거는 각각의 시기에 호르몬들이 이제 갑자기 무너져서 그런 노화가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세 번의 가속 노화 시기가 있다. 그 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속노화와 가속노화를 책에서 호르몬이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화 속도에 관여하는 호르몬 3종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속도가요. 10km든지 20km든지 30km든지 속도가 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노화 속도가. 어떻게 보면 그 속도를 갖다가 조절하는 타이머 같은 것들이 바로 호르몬인데요. 그 호르몬들이 빨리 이제 문제가 되면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가속 노화가 되는 거고요. 그 호르몬의 타이머가 좀 느리게 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노화 속도가 좀 줄어드는 저속 노화가 되는 거죠. 그 중요한 호르몬들이 아주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그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 이게 이제 노화의 호르몬 삼총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노화는 제1의 갱년기라고 하고요.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노화는 제2의 갱년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의 갱년기라고 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또 멜라토닌 호르몬 갱년기가 있게 되는 거죠. 책에서 안티에이징의 핵심이 혈관 관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의 총 길이는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 돌 정도로 엄청난 길인데요. 사실 이 혈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호르몬이 아무리 만들어져도요. 이 호르몬이 필요한 장기에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물건을 아무리 잘 제조해 놓고 쿠팡이니 이런 배달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결국 또 노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달리고 싶은데 앞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고장난 차가 있고 혈관이 좁아져 있고 차선이 줄어들고 그래서 호르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이 제대로 전달되고 세 번째는 전달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되는 거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혈관 노화, 혈관의 기능 이런 것들이 노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혈관이 70%가 막힐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게 정말인가요? 또 한 가지는요. 혈관이 또 중요한 이유는 침묵의 살인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70% 이상 될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70% 이상 막힐 때 비로소 하고 이제 갑자기 머리를 잡고 쓰러지기도 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다리가 예를 들면 계속 저리는 증상이 더 심각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20%, 30% 이럴 때는 나타나지 않고요. 70%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혈관 건강, 혈관 노화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혈관을 늙게 하는 주범이 콜레스테롤이라고 저기 써주셨는데 콜레스테롤이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20%밖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게 아닌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주로는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먹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이 또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이제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포도당, 탄수화물,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일부는 혈액 속에 남고 그 일부는 다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다시 그거를 다시 조립해 가지고 간에서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출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도 역시 마찬가지죠.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간으로 간 다음에 간에서 이제 그게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생산량을 많이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콜레스테롤을 누가 많이 호르몬이 간을 통해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되는데 사실 이제 혈액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세포들도 있고 혈액 내에는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분들도 있고 이제 그 영양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당분이 있잖아요. 포도당. 그런 게 있으면 피가 이제 끈끈해져서 제대로 안 갈 수가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피가 이제 기름기 둥둥 떠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장 혈관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나쁜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이유는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침투를 해서 혈관벽에 상처를 주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LDL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작고 조밀한 그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LDL 콜레스테롤. 그런 것들 더 나쁘고요. 근데 HDL 콜레스테롤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왜 좋은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HDL 콜레스테롤은 사실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지방으로 되돌려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노화의 주범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 이 혈관벽을 침투해서 혈관벽 밑에 세포들을 또 거기에 있는 그 혈관의 구조들을 파괴시키고 손상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는 게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음식들은 다 분해돼서 간으로 갔다가 그게 얼마만큼 다시 콜레스테롤 생성돼서 분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콜레스테롤도 항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마다 같은 종류의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피 속에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 이유는 그걸 얼만큼 재처리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냐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후에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문제도 있고 또 소화가 좀 잘 안 되셔가지고 채식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채소나 뭐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식사를 하는 건 저속노화에 좀 좋은 식사법일까요? 이건 되게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노화가 오는데 첫 번째 피부 노화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문제가 되는 체형의 노화가 올 수도 있고요. 혈관 노화도 올 수 있고 면역 노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사 노화 같이 이 대사가 또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요. 되게 이제 고운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리고 사이즈 입자가 적은 음식들을 먹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당 지수를 높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흡수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채소같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이게 유산균에도 좋고 이게 프레바이오틱스 아니겠습니까?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니까 또 당 지수를 또 이제 높이지 않아서 좋긴 한데 문제는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요. 동물성 단백질하고 다르게 아미노산 3개가 없습니다. 로이신, 아이소로이신, 발린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내가 영양적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게 또 다시 보면은 또 단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좀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시면은 좀 육식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곁들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비건이라고 해서 뭐 자기 철학이 나는 절대로 채소 얘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보자라는 영양소를 영양제로 보충을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그런 철학이 아니라면 동물성 단백질이나 이런 어떤 식물성 단백질만 고집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것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노화 방지에 근력 운동이 필수라고 하셨어요. 이제 근력 운동이 노후에 좀 하기 힘든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힘들었는데 어떻게 운동을 계속 하라는 말이냐. 노화가 됐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말이냐. 이럴 때 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청춘의 묘약이라고 하는데 호르몬마다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주로 운동과 관계되어 있고요. 인슐린 호르몬은 주로 식사와 관련되어 있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다 아시겠지만 수면과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꽝 잡는 건 매라고
우리가 어떤 호르몬 하나를 갖다가 조절하려면 그 호르몬 분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간의 생활 습관을 갖다가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성장 호르몬이 노인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건강상의 이유로 따지면 신체적인 젊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력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장 호르몬이 또 짝꿍 호르몬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은 아주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이게 인대를 갖다 자극해주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 호르몬의 마중물 같은 마이오카인 호르몬만 잘 유지하시더라도 나이 들어서 근력이 붙이고 힘드시더라도 충분히 이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성장 호르몬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노후에 이제 걷기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차라리 조금 다른 근력 운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걷기보다 좀 더 나은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 쪽이 더 가깝고요. 근데 사실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력 운동을 사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근력 운동에서 핵심은 근육을 일단은 간헐적으로 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근력 운동을 했다가 멈추고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면 그때 근육이 다시 또 만들어져서 근육량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고 근력 운동은 이틀에 한 번씩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 내가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 거기 있는 기구를 사용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운동은요. 내 몸 갖고 하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이 좋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걷기 운동은 운동화만 있으면 내 시간 되면 나가서 걸어버리면 되는 것처럼 근력 운동도 일단 상체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팔굽혀펴기 같은 것들 집에서 마루에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이용하면 좀 손쉽게 상체 근육을 만들 수가 있고요. 하체 근육이 부실하신 분들은 그 스쿼트 있지 않습니까? 스쿼트를 한다든지 가끔 이제 한발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균형 감각과 함께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환자분들한테 여성들은 500에서 1kg 정도, 남성들은 1kg에서 2kg 정도 아령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가 내 근육을 만들 수가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운동이라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군인들한테도 그 운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는 아니더라도 프랭크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프랭크라는 운동은 미국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추천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운동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코어 근육을 갖다가 이제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코어 근육, 상체 근육, 하체 근육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방에서,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근력 운동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루틴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60 세대 어르신들은 막 젊은 분들 좀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최소 몇 번 정도만 하면 충분할까요?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10번에서 12번 그리고 이제 늘어나면 20번 정도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한 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한 3세트 정도 해줘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세트는 근육을 갖다가 이제 워밍, 시동을 거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해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근육이 인식을 하고 이제 제대로 근력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50, 60, 70 이런 분들 자기의 어떤 체력에 맞춰서 뭐 최소 8번에서 10번 이상 하는 걸로 하고 12번, 15번 점차 20번까지 늘려서 한 세트를 하고요. 그걸 한 세트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을 갖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세트 정도 하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이거는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3세트 하고 점심에 3세트 하고 저녁에 3세트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이제 뭐 좀 불가능할 때는 너무 그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을 때 틈틈이 이제 이거는 방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무실에서 그런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스쿼트 같은 것들 또 좋은 또 운동이 하나 있어요. 사무실에서는 계단 오르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하면 하체 근육도 좋아지고요. 또 이거는 약간 또 유산소 운동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는 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